2010년 6월, 그해 여름, 대한민국 전체가 붉은 물결로 뒤덮였던 때였죠. 남아공 월드컵이 열렸고 거리마다 대한민국이라는 함성이 끊이질 않았어요. 특히 대한민국 대 그리스전이 열리던 6월 12일, 그날의 열기는 정말 절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TV 앞에 모여 승리를 염원했고 골이 터질 때마다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했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던 그야말로 가장 뜨겁고 시끄러웠던 그날. 그 화려한 함성의 뒤편, 아무도 보지 못한 어두운 곳에서 한 남자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32살의 김명철 씨, 건장한 체격에 준수한 외모, 아마추어 농구 선수로 활약할 만큼 건강했던 그는 결혼식을 불과 3주 앞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예비신랑이었어요. 일 때문에 아는 사람 좀 만나고 올게. 그는 약혼녀에게 이 짧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월드컵 응원 약속까지 잡혀있던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영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이라고 하기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의 흔적들이 너무나 기이했거든요. 그가 들어간 성남의 한 사무실. 겉보기엔 평범한 그곳에서 경찰은 믿을 수 없는 기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수도 사용량 89톤. 작은 사무실에서 한 달 동안 무려 89톤의 물이 사용됐다는 기록이었어요. 이건 80시간 이상 작은 수도꼭지를 틀어놔야 나올 만한 엄청난 양이거든요. 도대체 텅 빈 사무실에서 그 많은 물이 왜 필요했을까요? 누군가는 그 엄청난 양의 물로 무엇인가를 필사적으로 씻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을 털어내도 차마 다 지우지 못한 진실이 그곳에 남아있었죠. 축제의 함성에 묻혀버린 비극, 그리고 89톤의 물로도 씻겨 내려가지 않은 그날의 잔혹한 진실. 그토록 끔찍한 현장의 주인공이 된 실종자, 김명철 씨. 이 비극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돼요. 당시 32살이었던 김명철 씨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마추어 농구팀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할 만큼 185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김목사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대요.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매사 성실하면서 흐트러짐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 그에게 3주 뒤 예정된 결혼식은 인생의 새로운 이막을 여는 설렘 그 자체였을 겁니다. 실종 당일인 6월 12일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는 약혼녀에게 일 좀 보고 올게 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기업 연수나 이벤트 사회를 보는 일을 부업으로 하고 싶어 했던 그에게 약혼녀의 지인이라는 이광규가 솔깃한 제안을 해왔거든요. 제주도 연수 행사를 진행할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아는 형님을 소개해 줄게. 소개비도 필요 없어. 명철 씨는 이광규가 소개해 주기로 한 알선체 최 실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약혼녀에게는 혹시 모를 접대 자리가 있을지 모르니 카드를 빌려가 하겠다고 했고 그게 약혼녀가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고 온 세상이 시끄러워질 무렵 약혼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명철 씨의 문자였어요. 하지만 내용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과거를 알았다. 실망했다. 우리 그만 만나자. 결혼을 코앞에 두고 그것도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웃으면서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파혼을 통보해 온 겁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명철 씨의 어머니에게도 문자가 도착했거든요. 저 사고 쳤어요. 돈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숨어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찾지 마세요. 김 목사라고 불리던 성실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빚쟁이의 파혼남이 되어 잠적했다는 이야기. 가족들은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다시 찬찬히 뜯어보던 가족들은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명철 씨는 평소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문자 하나를 보낼 때도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 온 문자들은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혹은 띄어쓰기의 기능을 모르는 사람처럼 문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거예요. 띄어쓰기가 전혀 없는 기괴한 문장들, 가족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김명철이 아니다. 누군가 명철 씨의 휴대폰을 쥐고
그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시각 명철 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족들의 불안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명철 씨가 이광규를 만나러 들어간 그 성남의 사무실에서 그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고 그 이후로는 영영 끊겨버린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명철 씨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그곳 이광규의 성남 사무실로 쏠렸습니다. 경찰이 그를 찾았을 때 이광규는 너무나도 태연했어요. 아니,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 억울해했죠. 명철이가 사업을 해보고 싶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한 대로 차를 담보로 잡고 2,500만 원 정도를 마련해줬죠. 돈을 받더니 급한 약속이 있다면서 허겁지겁 나갔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의 말대로라면 명철 씨는 돈을 챙겨서 스스로 잠적한 셈이 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진술에는 치명적인 빈틈이 있었어요. 바로 그날 목격자가 있었던 겁니다. 목격자의 증언은 이광규의 말과는 정반대였어요. 명철 씨가 오히려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진 채 이광규와 또 다른 남자 최 실장이라는 인물에게 업혀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였죠. 알고 보니 이광규는 명철 씨에게 좋은 술이 있다며 독한 술을 권했고 그 술에는 미리 준비해둔 강력한 수면제가 타져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명철 씨도 약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그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코를 찌르는 강렬한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바로 페인트 냄새였어요.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벽면은 새로 칠한 페인트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급하게 덮으려는 듯 말이죠. 그리고 경찰은 거기서 믿을 수 없는 고지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수도요금 고지서였어요. 한 달 수도 사용량 89톤. 이건 작은 수도꼭지를 24시간 내내 며칠 동안 틀어놔야 겨우 나오는 엄청난 양의 물이 이 좁은 사무실에서 소비된 겁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도대체 여기서 물을 89톤이나 어디다 쓴 겁니까? 이광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죠. 사무실에서 쥐가 죽었는데 썩은 내가 너무 심해서요. 청소하느라 물을 좀 썼습니다. 고작 쥐 한 마리 냄새를 없애려고 물 89톤을 들이붓고 벽에 페인트 칠까지 했다는 변명.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범인은 사무실 안을 그토록 완벽하게 씻어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어요. 사건 직후 이광규는 사무실에 있던 멀쩡한 가죽 소파를 밖으로 내다버렸거든요. 근데 이웃 주민이 그 소파가 너무 깨끗해 보여서 아깝다며 주워다 쓴 거였어요.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소파를 감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했던 소파, 가죽 틈새에서 명철 씨의 혈흔이 검출된 겁니다. 사무실 안도 마찬가지였어요. 89톤의 물로 씻어내고 독한 페인트로 덮어버렸지만 과학수사대의 루미놀 용액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아주 미세한 틈, 벽면, 스위치 커버 안쪽과 바닥 타일 깊은 곳에서 푸른 빛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사라진 예비신랑 김명철 씨의 피였습니다. 이제 이 사무실이 단순한 미팅 장소가 아니라 끔찍한 범죄 현장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거죠. 혈흔과 머리카락, 그리고 거짓말을 입증하는 89톤의 물. 모든 정황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광규가 범인이다. 하지만 수사팀 앞에는 거대한 벽이 하나 버티고 있었어요. 바로 시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살인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거든요. 이광규는 이 맹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요, 때렸습니다. 싸우다가 코피가 터져서 벽에 튀었을 수도 있겠죠. 89톤의 물, 냄새나서 청소한 게 죄입니까? 명철이는 제 발로 걸어나갔다니까요. 시신이 없으니 그가 죽었다는 걸 증명할 수 없고 죽음을 증명할 수 없으니 살인죄를 물을 수도 없는 기막힌 상황.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려고 했던 그때 경찰은 이광규의 과거 기록을 조회하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 남자는 평범한 자영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시계바늘을 17년 전 1993년으로 돌려볼게요. 당시 서울의 한 체육사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주인이었던 40대 여성이 흉기에 수차례 찔려 잔혹하게 살해당한 건데요. 범인은 놀랍게도 앳된 얼굴의 중학생들이었어요. 바로 이광규와 그의 쌍둥이 형 이완규였어요. 단지 자신들을 도둑으로 의심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형제는 가게 주인을 무참히 살해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잔혹한 죄질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사회로 나왔습니다. 소년교도소를 나온 그들은 개과천선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범죄 본능은 성인이 되어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져 있었습니다. 명철 씨를 납치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 그 수법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기엔 너무나 능숙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명철 씨는 돈이 많은 재력가도 아니었어요. 유일한 연결고리는 바로 명철 씨의 약혼녀였습니다. 이광규는 약혼녀의 지인이었고 주변에서는 그가 그녀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돈 문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살인 그 자체를 즐기는 악마의 본성이었을까요? 동기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10대 시절부터 살인을 경험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거세된 인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의 뒤를 더 깊숙이 파기 시작했을 때 이광규가 숨기고 있던 또 하나의 끔찍한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명철 씨 사건은 어쩌면 예고된 비극이었을지도 몰라요. 경찰이 이광규라는 인물의 과거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곳엔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든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중학생 시절의 살인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들의 집요한 추적 끝에 불과 1년 전 덮어버렸던 또 하나의 죽음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2009년 5월 사건 발생 1년 전의 일이에요. 장소는 이번에도 이광규가 사용하던 성남의 또 다른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이광규의 후배였던 28살의 박 씨가 사무실 샤워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좁은 샤워실 안에 가득 찼던 것은 수증기가 아닌 치사량을 훌쩍 넘긴 일산화탄소였어요. 가스 온수기의 배기통이 막혀 가스가 역류했고 박 씨가 샤워 도중 질식해 사망했다는 것이 당시의 결론이었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단순 변사, 즉 불의의 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어요. 그렇게 한 청년의 죽음은 잊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명철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들은 이 죽음에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광규의 사무실, 밀실, 그리고 젊은 남성의 죽음. 형사들은 1년 전 그 사건 기록을 다시 꺼내들었고 곧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특별한 직업도 고정 수입도 없었던 박 씨 앞으로 사망 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금액은 무려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박 씨가 냈을 리가 만무했죠. 보험료를 대납해주며 거액의 보험을 설계한 장본인, 그리고 박 씨가 사망할 경우 그 돈을 수령하게 되어 있는 수익자, 바로 이광규와 그의 쌍둥이 형 이완규였습니다. 이들은 박 씨를 사무실에서 재워주며 호의를 베푸는 척 하다가 그의 명의로 보험을 들고 치밀하게 살인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요. 사고로 위장된 완벽한 밀실 살인이었던 거죠. 결정적인 증거는 다시 한번 약물에서 나왔습니다. 1년 전 부검 기록을 정밀 재검토한 결과 사고로 질식사했다던 박 씨의 체내에서 김명철 씨 사건과 동일한 성분의 수면제가 검출된 겁니다.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이광규 일당은 박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그를 샤워실로 옮기고 가스 온수기를 조작해 고의로 가스를 누출시켰습니다. 잠든 박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서서히 숨이 끊어졌던 겁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김명철 실종 사건의 성격도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것은 우발적인 다툼이나 치정에 의한 범행이 아니었어요. 10대 때부터 사람을 죽였고 보험금을 노려 지인을 독가스실에 가둔 채 죽였던 연쇄살인마. 그들이 이번엔 김명철이라는 새로운 먹잇감을 노리고 저지른 철저히 계획된 연쇄범죄였던 겁니다. 17억 원을 노린 보험살인.
그리고 1년 뒤 벌어진 김명철 씨의 실종. 두 사건은 이광규라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재판이 시작됐지만 법정에서의 싸움은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이 사건을 관통하는 가장 뼈아픈 단어였죠. 이광규가 명철 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사실은 차고 넘치는 증거로 입증이 되었지만 정작 그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즉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때려서 보냈다니까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이광규 앞에서 1심 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감금 폭행 등의 혐의만 적용되어 고작 징역 7년이 선고되었죠. 사람 하나가 증발했는데 그 대가가 겨우 7년이라니. 유가족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아주 늦게 다른 곳에서 찾아왔어요. 바로 앞서 밝혀진 17억 보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10대 시절의 살인, 치밀하게 계획된 후배 박 씨의 독가스 밀실 살인, 그리고 김명철 씨 실종 사건까지. 법원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악마가 저지른 연쇄적인 범행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광규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잔혹한 연쇄살인만은 그렇게 사회로부터 격리됐어요. 법의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엔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어요. 피해자인 김명철 씨가 여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김명철 실종 사건. 이 사건은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실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이것은 명백하고 잔혹한 살인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악마는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광규는 약혼녀의 지인이었고 호의를 베풀며 다가온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드컵의 함성이 온 나라를 뒤덮던 그날, 가장 평범한 곳에서 가장 끔찍한 악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삼켜버렸죠. 비록 법적으로는 살인죄를 인정받지 못했고 시신은 아직 차가운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지라도 김명철이라는 한 청년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그가 있는 그곳에서는 고통 없이 편안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2004년 5월 7일 유난히 볕이 좋았던 봄날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그 활기찬 인파 속에서 한 여자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휴대폰 대리점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인숙. 당시 39살의 보험 설계사였죠. 그녀는 대기표를 뽑고 자신의 차례가 오자 창구 직원에게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휴대폰 해지해주세요. 보통 해지를 하러 오는 손님들은 뭔가 불만이 있거나 표정이 어둡기 마련인데 인숙 씨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어요. 직원이 해지 사유를 묻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죠. 저 이민 가거든요. 중국으로. 그녀에게 그날은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녀의 뱃속에는 그 남자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 이제 막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예비 엄마이자 새로운 출발을 앞둔 여자의 얼굴에는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해지 처리가 완료되고 그녀의 휴대폰 신호가 끊겼습니다. 서비스가 해지되었습니다. 그 짧은 문구와 함께 인숙 씨는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냈어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제 그녀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그녀 곁에 있는 단 한 사람, 함께 떠나기로 약속한 그 남자 외에는 말이죠. 대리점을 나선 그녀는 머리를 예쁘게 손질하고 약속 장소인 삼성동의 한 호텔로 향합니다.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곳. 이제 곧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만 타면 꿈꾸던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휴대폰을 해지하던 그 순간이 훗날 자신을 찾아 헤맬 가족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결정적인 실수가 될 줄은 말이죠. 스스로 세상과의 통신을 끊고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발로 다시 그 호텔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이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발자취가 될 줄은 그 화창한 5월의 오후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여행인 줄 알았던 그 길. 하지만 그 길의 끝은 공항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할 밀실이었어요. 2004년 5월 7일 정오 무렵, 김인숙 씨는 밖에서의 모든 정리를 마치고 전날부터 묵고 있던 호텔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호텔 방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했던 남자, 남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숙 씨에게 그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림자처럼 숨겨온 사랑이었고 이제 곧 태어날 아이의 아빠였으며 앞으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동반자였죠. 겉보기에 남 씨는 나무랄 데 없는 엘리트였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 강단에 서는 교수이자 유망한 벤처기업의 대표까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의 표본과도 같았습니다. 인숙 씨가 그를 그토록 신뢰하고 따랐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남자에게는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거든요. 지난 7년, 인숙 씨는 남 씨의 숨겨진 여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죠. 인숙 씨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임신 5개월, 이제는 옷으로도 배를 가리기 힘든 시기가 되었고 아이의 태동이 느껴질 만큼 생명은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인숙 씨에게 이 아이는 축복이자 희망이었어요. 그녀는 믿었죠. 이 아이를 계기로 남 씨와 온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요. 남 씨가 제안한 중국 이민은 그녀에게 그 꿈을 실현할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짐은 미리 물류창고에 다 맡겨둔 채 오직 그와 함께 떠날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녀에게 그 호텔방은 한국에서의 고단했던 숨바꼭질을 끝내고 중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설레는 대합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 씨의 머릿속은 그녀와는 정반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명문대 교수, 벤처기업 대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 그가 쌓아 올린 이 견고한 성 안에서 인숙 씨와 뱃속의 아이는 그의 명예와 지위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불륜 사실이 드러나고 혼외자가 생긴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에게 인숙 씨의 볼록한 배는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튀어버린 씻을 수 없는 오점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공간, 같은 침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닫힌 호텔 방문 뒤로 가장 행복한 꿈을 꾸는 여자와 가장 잔혹한 계획을 품은 남자가 마주 섰습니다. 비극은 바로 그 동상이몽에서 시작된 거죠. 오후 1시, 호텔 복도의 CCTV에는 밖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온 두 사람이 나란히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남 씨가 앞장서고 배가 부른 인숙 씨가 그 뒤를 따랐어요. 그리고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본 인숙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뒤인 오후 2시, 굳게 닫혀있던 그 방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사람은 단 한 명, 남 씨뿐이었어요. 인숙 씨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60분,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밀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당시 호텔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과 옆방 투숙객은 기이한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호텔방에서 쉬지 않고 콸콸 쏟아지는 거센 물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과 샤워를 하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끔찍한 혈흔을 씻어내기 위한 다급하고도 처절한 청소 소리였을까요? 시끄러운 물소리가 배수구로 흘러가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방을 나온 남 씨는 곧장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아한 행동을 하죠. 체크아웃 예정이었던 방의 숙박을 연장한 겁니다. 곧 공항으로 가서 중국행 비행기를 타야 할 사람들이 왜 굳이 호텔방을 더 빌려야 했을까요? 심지어 그는 직원에게 아주 단호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 하나를 덧붙입니다. 절대로 방해하지 마세요. 청소도 필요 없습니다. 방해 금지.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투숙객들이 흔히 거는 팻말이지만 이날 남 씨에게 이 팻말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휴식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방 안에 남겨진 참혹한 흔적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봉인이었어요. 그는 누군가가 그 방에 들어와서 흩어진 살인의 증거들을 목격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단 1시간 만에 홀로 밖으로 나와 숙박을 연장하고 청소금지 팻말을 걸어두는 그 침착함. 우발적인 사고였다면 당황해서 허둥지둥 도망치거나 신고를 했을 텐데 그는 마치 미리 작성해둔 매뉴얼을 따르듯이 너무나도 냉정하고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그가 프런트 직원과 태연하게 대화를 나누던 그 시각, 인숙 씨는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방 안에 남겨져 있던 걸까요? 문 밖에 걸린 방해금지 팻말 뒤로 끔찍한 진실은 소리 없이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 씨가 체크아웃을 하고 떠난 뒤 룸메이드가 청소를 위해 그 방의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광경은 실로 기이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눅눅한 습기. 그건 일반적인 투숙객이 머물다가는 적이 아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곳은 욕실이었습니다. 바닥은 마치 물 청소를 한바탕 끝낸 것처럼 물기가 흥건했고 욕조 안에는 물을 잔뜩 머금은 축축한 수건 7장과 남녀 가운 2벌이 아무렇게나 뒤엉켜 있었죠. 보통의 투숙객이라면 샤워를 하고 수건을 1-2장 썼을 테지만 그곳은 마치 물난리가 난 듯 모든 패브릭이 젖어 있었습니다. 침실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바닥 곳곳에 물이 튀어 있었고 휴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는 인숙 씨가 신고 들어왔던 신발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나간 게 아니라면 신발 역시 그녀와 함께 사라져버린 겁니다. 도대체 그 좁은 호텔 욕실에서 무엇을 씻어내야 했길래 그토록 많은 물이 필요했을까요? 단순히 샤워를 했다거나 목욕을 즐겼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엄청난 양의 물기와 젖은 수건. 그것은 누군가의 흔적을, 아니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지어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증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끔찍한 가설을 제기해요. 그 좁은 욕실이 바로 시신을 처리하는 작업장이었을 가능성입니다. 160cm가 넘는 성인 여성, 그것도 임신 5개월의 만삭에 가까운 몸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호텔 밖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죠. 부피를 줄이는 것. 흘러나오는 피를 끊임없이 물로 씻어내리고 튀는 혈흔을 수건으로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려보냈고 그렇게 인숙 씨는 호텔 배수구를 통해 그리고 범인의 가방 속에 나뉘어 담긴 채 차가운 물살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요? 흥건한 물기만 남은 그 욕실은 그 어떤 피투성이 현장보다 더 비릿한 공포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인숙 씨의 흔적이 물살에 씻겨 내려간 그 호텔방 안에서 범인은 단순히 시신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완벽한 범죄를 위해 이미 세상에 없는 인숙 씨가 마치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처럼 연극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17일째가 되던 날, 인숙 씨의 언니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봉투를 뜯어본 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익숙한 동생의 필체. 편지에는 나 중국에 잘 도착했어. 여기 생활도 적응하고 있고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연락이 두절되어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편지 봉투를 자세히 살펴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로 바뀌었어요. 중국에서 보냈다던 그 편지의 우표 위에 찍힌 소인. 그곳에는 선명하게 서울 강남 우체국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있다던 사람이 어떻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진실은 잔인했습니다. 이 편지는 인숙 씨가 실종되기 전 혹은 범행 당일 누군가의 강요나 부탁에 의해 미리 작성해둔 것이었어요. 범인은 인숙 씨를 처리한 뒤 적당한 시기를 봐서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을 겁니다. 그녀가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뒤에 배달된 이 편지는 마치 유령이 보낸 안부 인사처럼 가족들을 기만하고 수사의 혼선을 주려는 치밀한 알리바이 조작이었죠. 더욱 소름 끼치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모순이 발견되자 이번에는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을 인숙 씨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인숙이가 지금 중국에 같이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직접 전화를 못 받아요. 대신 잘 있다고 전해달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희망을 걸고 싶었지만 경찰의 위치 추적 결과 이 전화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발신지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었고 전화를 건 여자는 남 씨의 지인이었습니다. 남 씨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제3자까지 끌어들여 연극을 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 씨는 혼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신을 유기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거짓 전화를 걸어줄 사람까지 포섭할 만큼 이 범죄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던 거예요. 중국에 잘 있다는 거짓 편지와 낯선 여자의 목소리. 그것은 인숙 씨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마들이 만들어낸 비열한 각본이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를 두 번 죽이는 잔인한 거짓말들이었죠. 거짓 편지와 조작된 전화, 모든 알리바이가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하자 수사망은 남 씨의 목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끈질긴 죽음과 압박 수사 끝에 실종 43일 만에 남 씨는 드디어 무겁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어요. 제가 죽였습니다. 욕실에서 목을 졸랐습니다. 그것은 수사관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지만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참혹한 진실이었어요. 그는 구체적인 범행 방식까지 털어놨어요. 인숙 씨와 다툼 끝에 욕실에서 살해했고 시신은 한강의 원효대교, 탄천, 행주대교 인근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죠. 드디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자백을 토대로 즉시 대규모 수색 작전을 펼쳤어요. 잠수부들이 한강 바닥을 훑고 경찰 병력이 탄천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시신만 찾는다면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했던 걸까요? 강물은 끝내 인숙 씨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뒤져도 시신은커녕 머리카락 한 올조차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 씨의 태도가 180도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의 모든 자백을 뒤집었어요.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너무 무섭게 강압적으로 대하니까 겁이 나서 허위로 자백한 겁니다. 인숙이는 그날 제 발로 호텔을 나갔어요. 진짜입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자백을 경찰의 강압에 의한 거짓말이라 주장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갈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딜레마입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살인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확실한 물증, 즉 시신이 필수적입니다. 범인이 죽였다고 말을 했어도 시신이 없으면 그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어딘가 살아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논리니까요. 재판부는 고심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황상 남 씨가 범인일 가능성은 매우 높았어요. 호텔방의 물기, 사라진 연인, 거짓 알리바이, 그리고 번복된 자백까지 모든 화살표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살해했을 개연성은 높으나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살인을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결국 그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 죄목은 살인이 아닌 사기였습니다. 인숙 씨가 실종된 후 그녀의 카드를 쓰고 돈을 빼돌린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거예요. 한 여자의 인생이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사라진 5개월 된 태아의 목숨까지. 두 사람의 생명이 증발해버렸는데 그 대가로 범인이 치른 값은 고작 1년 6개월의 징역형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일까요? 시신을 꽁꽁 숨겨버린 범인의 치밀함이 법의 엄중함을 비웃으며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남 씨는 그렇게 짧은 형기를 마치고 다시 우리 곁으로, 사회 속으로 유유히 걸어 나왔죠.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형기를 마치고 그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 세상의 빛을 보는 동안 피해자인 인숙 씨가 세상에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경기도 하남의 한 물류창고, 수많은 짐들이 오가는 그곳의 어두운 컨테이너 구석에서 주인을 잃은 수십 개의 이삿짐 박스들이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인숙 씨가 이민을 준비하며 살던 집을 정리해서 통째로 맡겨뒀던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짐이었어요. 경찰들이 그 박스들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그녀의 소박하지만 간절했던 꿈들이 차곡차곡 개어 있었어요. 낯선 땅 중국에서 만삭의 몸으로 입으려고 했던 넉넉한 인부복, 곧 태어날 아기에게 입히기 위해 미리 사두었을 자그마한 베넷저고리, 그리고 새 식구가 함께 쓸 생활용품들까지. 그녀는 정말로 떠날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녀의 부풀었던 꿈과 희망은 주인을 잃은 채 그 차가운 새창살 같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구겨진 채 영원히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더욱 깊은 서늘함을 남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남 씨의 주변에서 일어난 죽음이 인숙 씨가 처음이 아니라는 정황 때문이죠. 사건 발생 4년 전인 2000년, 남 씨의 의붓 어머니가 남 씨가 운전하던 차 안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인은 경추골절, 즉 목뼈가 부러져 사망한 겁니다. 외부에 큰 충격 흔적도 없이 오직 목뼈만 부러진 기이한 죽음이었죠. 인숙 씨를 살해하며 목을 졸랐다고 자백했던 남 씨, 그리고 목뼈가 부러진 채 발견된 그의 어머니. 과연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목을 조르는 행위와 목뼈가 부러지는 결과, 그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는 그가 단순히 욱해서 사람을 해친 우발적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의 급소를 정확히 노릴 줄 아는 학습된 살인마일 수도 있다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시신 없는 살인, 증발해버린 피해자, 그리고 1년 6개월의 가벼운 처벌. 법의 심판을 비웃듯 유유히 감옥을 걸어 나온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그는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숨긴 채 평범한 이웃의 가면을 쓰고 우리 곁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창했던 5월의 어느 날, 호텔방으로 들어갔다 증발해버린 김인숙 씨와 주인 잃은 짐가방만이 덩그러니 남은 이 슬픈 미제 사건은 완전 범죄를 꿈꿨던 한 엘리트 남자의 잔혹한 승리로 끝나는 걸까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진실은 영원히 저 차가운 물류창고 어둠 속에 묻혀버릴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수많은 불빛 속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긴 집들이 있어요. 집은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가장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죠. 하지만 만약 그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한 사람의 마지막 장소가 되고 그조차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6년 5월,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 부산. 거기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뽑히는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사건의 무대였습니다. 이곳 13층에는 35살 동갑내기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갓 6개월이 지난 영국 배우로 활동하는 아내 최 씨와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남편 전 씨. 이들에겐 평범하지만 소중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2016년 5월 27일 이 부부는 각자의 일과를 마치고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귀가했어요. 저녁 무렵 아내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고 밤 11시경에는 남편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는 집으로 향하는 남편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됐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남은 부부의 마지막 공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됐어요. 경찰은 가장 먼저 아파트의 모든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주차장을 비추는 수십 대의 CCTV 기록을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기록은 분명히 있는데 부부가 다시 밖으로 나서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마치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통째로 이들을 삼켜버린 것처럼 부부는 그들의 집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현대도시의 상징인 아파트 한복판에서 벌어진 증발 미스터리,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모습이 확인된 2016년 5월 27일 금요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은 부산의 여느 봄날처럼 평범한 하루였죠. 아내 최 씨는 동료들과 함께 연극 연습을 마쳤고 남편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분주한 저녁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이들 부부는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서로에게는 더없이 다정한 신혼부부였다고 주변인들은 기억합니다. 그날 밤 10시경 먼저 귀가한 것은 아내 최 씨였어요. 아파트 인근 마트 CCTV에는 저녁거리를 장본 듯한 최 씨가 계산을 마치고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곧이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도 양손에 짐을 든 채 집으로 올라가는 그녀의 모습이 담겼죠. 아마도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을 지극히 일상적인 귀갓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인 밤 11시경 남편 전 씨가 귀가했습니다. 전 씨 역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했고 이 모습 또한 CCTV에 기록으로 남았어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장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2016년 5월 27일 부부는 모두 안전하게 그들의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죠. 이 평범한 귀가의 기록이 부부의 생존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상한 정적을 처음 감지한 것은 가족들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8일 토요일, 남편 전 씨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며느리인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남편은 지금 자고 있어요. 나중에 일어나면 전화하라고 할게요. 라고 답했어요. 이 통화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특별히 불안하거나 다급한 기색은 없었다고 아버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아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부부의 휴대전화는 모두 꺼져버렸고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그 어떤 연락도 닿지 않았어요. 평소에 가족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던 부부였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침묵은 단순한 잠수가 아니라는 불길한 신호였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부부의 행방은 점점 더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16년 6월 2일 경찰은 즉시 부부의 아파트로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수사관들이 마주한 것은 어떠한 비극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평온한 신혼집의 풍경이었어요. 마지막 식사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식탁, 가지런히 정돈된 옷가지와 이불, 그리고 화장대 위에는 부부의 여권과 신분증,
지갑까지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떠나는 적도,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몸싸움을 벌이는 흔적도 단 하나의 핏자국조차 발견되지 않았죠. 집은 마치 어제 저녁 잠자리에 들었던 주인이 오늘 아침 잠시 외출한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곧 기이함으로 바뀌었어요. 경찰이 아파트 단지 내 수십 대의 CCTV를 며칠에 걸쳐 분석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5월 27일 밤 11시 남편 전 씨가 집으로 들어간 것을 마지막으로 부부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계단, 비상구,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모든 동선까지 샅샅이 확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대체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이 완벽한 밀실의 미스터리 앞에서 수사는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수사관들이 물리적인 흔적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훨씬 더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사라진 부부의 디지털 기기들이 남긴 흔적 때문입니다. 먼저 아내 최 씨의 휴대전화는 실종 다음 날인 5월 28일 부산의 집 근처에서 전원이 꺼졌습니다. 근데 남편 전 씨의 휴대전화는 그로부터 사흘이나 지난 5월 31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 근처에서 신호가 끊겼죠. 그리고 실종 신고 당일인 6월 2일에는 서울의 한 IP 주소에서 부부의 SNS 계정에 접속한 기록까지 발견됐습니다. 누군가가 부부의 휴대전화를 들고 부산과 기장, 그리고 서울을 오가며 의도적으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전원을 끈 것이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사라진 직후 아내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그녀의 직장 동료들에게 당분간 연습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가, 남편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그의 가족들에게 아무 일 없다는 식의 안심시키는 문자가 발송됐어요. 이것은 명백히 부부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실종 신고를 최대한 늦추고 수사의 방향을 흐트러뜨리려는 범인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부부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디지털 유령은 도시 곳곳을 떠돌며 수사망에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의 가장 섬뜩한 단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이 남편 전 씨의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인터넷 검색 기록을 발견한 것이죠. 실종 직전 그의 컴퓨터에서는 비닐, 락스, 염산, 황산과 같은 단어들이 검색되었습니다. 모두 시신을 훼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강력범죄에 사용될 법한 물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동반자살이라는 검색어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이 검색 기록은 두 가지의 끔찍한 가능성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나, 남편 전 씨가 아내를 해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거나 혹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가설. 다른 하나는 진범이 부부를 해친 뒤 남편의 컴퓨터에 접속해 일부러 이런 검색 기록을 남겨서 마치 이 사건이 남편의 소행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다는 가설입니다. 과연 이 섬뜩한 단어들은 누구의 손가락 끝에서 입력된 것일까요? 사건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남겨진 섬뜩한 검색 기록. 이것이 남편의 소행인가 아니면 제3자의 계략인가? 수사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남편 전 씨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던 중 거의 모든 관계의 끝에서 하나의 이름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제이였습니다. 제이는 남편 전 씨의 첫사랑으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죠. 두 사람은 십수년에 걸쳐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고 전 씨가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매우 가깝고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전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제이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들의 관계는 사랑보다는 깊은 의존과 집착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은 제이의 존재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죠.
증언에 따르면 제이는 전 씨의 결혼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으며 결혼을 물으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다고 해요. 심지어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며 부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아내 최 씨는 이 관계의 깊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남편의 과거에 제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경찰의 과학수사 결과는 이런 의심에 더욱 무게를 실었습니다. 부부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제이의 휴대전화 기재국 위치가 부부의 아파트 근처로 확인된 것이죠. 제이는 처음에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그녀의 진술은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제이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던 그때 제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점차 자신을 향해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일까요? 2016년 8월 제이는 주변에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은 채 돌연 노르웨이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을 떠나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명백한 도피였죠. 수사 당국은 제이가 범인일 경우 그 동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지정, 자신을 떠나서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린 전 씨에 대한 극단적인 배신감과 집착이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 오랜 기간 자신을 후원해온 전 씨의 결혼으로 인해 경제적인 지원이 완전히 끊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부부를 모두 제거하려고 했을 가능성입니다. 어쩌면 그 두 가지 동기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제 유력한 용의자는 특정됐지만 그녀는 한국 경찰의 손이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력한 용의자 제이가 노르웨이로 떠나면서 부산에서 시작된 이 실종 사건은 순식간에 복잡한 국제사법 공조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제이는 노르웨이 국적자였고 그녀의 도피처인 노르웨이는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땅이었죠. 한국 경찰은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제이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2017년 노르웨이 현지 경찰이 제이를 체포했고 한국 경찰 수사팀은 그동안 확보한 모든 증거자료를 들고 직접 노르웨이로 향했어요. 수사팀은 제이를 상대로 부부가 실종되던 날의 행적,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 주변인들의 증언들을 제시하면서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통역사를 통해 진행된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죠. 그녀는 오히려 자신도 전 씨와 연락이 끊긴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말로 일관하며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 경찰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법의 장벽이었어요. 노르웨이는 자국민 불송한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국가입니다. 이는 노르웨이 국적을 가진 자국민은 설령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결국 이 원칙에 따라 한국은 제이를 국내로 송환해 직접 수사하고 재판정에 세울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한국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노르웨이 검찰이 제이를 현지 법정에 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이 열렸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줬죠. 노르웨이 법정은 제이가 부부의 실종과 관련하여 보험 사기나 서류를 위조한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이었던 살인 및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도구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우 강력한 정황 증거로 여겨졌던 것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는 한 인간의 삶을 영원히 빼앗은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했던 것이었죠.
결국 제이는 짧은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끈질긴 추적은 국경이라는 거대한 벽과 다른 법의 잣대 앞에서 힘없이 멈춰서고 말았어요. 부부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 한 명의 인물은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얻었고 사건의 진실은 다시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5년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그 아파트는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고 누군가는 그 13층에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9년 전 거기서 사라진 신혼부부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법의 심판을 피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사건 파일 위에는 시간의 먼지만이 소복히 쌓여가고 있죠. 대한민국 강력범죄사에 기록된 가장 기묘하고 안타까운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첫째, 수십 개의 CCTV를 무력화시킨 채 부부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의 집을 빠져나간 걸까요? 혹은 누군가에 의해 그들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밖으로 옮겨진 걸까요? 둘째, 도시를 가로지르며 남겨진 기이한 디지털 흔적들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범인의 교란 작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아직 읽어내지 못한 또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남편 전 씨와 아내 최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 형제와 친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9년째 멈춰버린 채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이들의 시간은 2016년 5월에 멈춰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어쩌면 아주 평범한 곳에 혹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의 입안에 단단히 봉인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봉인이 풀리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한 진실을 향한 추적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라진 부부와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는 이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6년 6월 6일 현충일 새벽이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된 대학가는 한산했고 축축한 초여름의 공기만이 가로등 불빛 아래 내려앉아 있었죠.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촌, 대부분의 창문이 짙은 어둠에 잠겨있던 그 시간, 유독 한 방에서는 컴퓨터 모니터의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2시 58분,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잠든 그 시간에 방 안의 컴퓨터가 조용히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누군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아주 짧은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오타로 보이는 설추행, 그리고 곧바로 다시 입력된 성추행과 112였습니다. 누군가 아주 급박한 위험 속에서 보낸 짧지만 절박한 구조 신호처럼 보이는 단어들이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약 80분이 흐른 새벽 4시 21분, 컴퓨터가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은 너무나도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인기 있었던 영화의 배경음악,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파일이 다운로드된 기록이 있었어요. 절박한 구조 신호를 보낸 뒤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너무나도 평온하고 일상적인 흔적. 대체 이 80분의 시간 동안 이 컴퓨터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사건은 이처럼 모순된 디지털 기록만을 남긴 채 자신의 방 안에서 증발해버린 한 사람.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씨 실종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는 이윤희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건 당시 그녀의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4학년으로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있었죠.
그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원래 서울 이화여대에서 통계학과 미술을 공부했지만 오랜 꿈이었던 수의사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 학생이었죠. 그렇게 가족들이 있는 경기도 남양주를 떠나 홀로 전주에서 6년간 끈기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학과 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교수님과 동기들 사이에서도 성실하고 촉망받는 예비수의사였어요. 그녀의 꿈은 눈앞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졸업 후에는 서울의 한 대형 동물병원에 인턴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죠. 10년 가까이 이어진 그녀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이 씨의 삶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또 하나는 동물에 대한 그녀의 깊은 애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원룸에는 작은 반려견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유난히 동물을 아꼈던 그녀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였죠.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얼마나 자신의 반려견을 애지중지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언제나 이 작은 생명체와 함께였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녀의 실종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침내 꿈을 이루기 직전이었던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가족처럼 아끼던 자신의 반려견을 작은 원룸에 홀로 남겨둔 채 말없이 떠난다는 것.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것은 그녀의 실종이 스스로의 선택, 즉 자발적인 잠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었어요. 그것도 그녀의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던 자신의 방 안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녀의 시간이 멈춰버린 그날, 2006년 6월 5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하루가 오기 불과 며칠 전, 그녀에게는 불운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밤길에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해 휴대폰과 신분증이 든 가방을 통째로 도난당한 겁니다. 이 일로 그녀는 외부와 연락할 유일한 수단을 잃고 잠시 고립된 상태가 되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6월 5일 저녁, 이윤희 씨는 학과 동기들과 함께 종강총회에 참석했어요. 힘들었던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졸업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평범한 술자리였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그 누구도 이 자리가 윤희 씨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술자리는 새벽 늦게까지 이어졌고 이윤희 씨는 6월 6일 오전 2시경 같은 과 남성 동기의 배웅을 받으며 자신의 원룸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녀의 생존을 확인한 주변인들의 마지막 기억이에요. 집에 도착하고 나서 컴퓨터가 켜지기까지는 약 1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씻거나 잠시 잠을 청했을 수도 있죠.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전 2시 58분, 방 안의 컴퓨터가 조용히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녀가 인터넷에 접속해 무언가를 검색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 네이버 지식인에는 이런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라고 묻는 구체적인 질문을 검색한 흔적도 있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갓길에 혹은 원룸 문 앞에서 겪은 끔찍한 일에 대한 다급한 검색이었을까요?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온 누군가로부터의 위협 속에서 필사적으로 남긴 마지막 신호였을까요? 하지만 훗날 경찰의 정밀분석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누군가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날의 인터넷 접속 기록 일부와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점이었어요. 범인이 대화 기록은 지우면서도 성추행과 112라는 검색어는 마치 단서처럼 일부러 남겨둔 것일까요? 그렇게 절박한 단어들을 검색한 뒤 컴퓨터는 약 80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긴 침묵이 흘렀던 거죠.
그리고 모두가 깊이 잠들었을 시간인 새벽 4시 21분. 컴퓨터가 꺼지기 직전 엽기적인 그녀 OST와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방금 전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흔적이죠.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검색과 너무나 평온한 마지막 흔적, 이 극단적인 두 기록의 사이의 침묵은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이윤희 씨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마지막 디지털 흔적이 끊기고 이틀이 지난 6월 8일, 며칠째 이어지는 윤희 씨의 침묵의 친구들은 조금씩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수업에 빠지는 일도 없었고 약속을 어기는 법도 없었던 성실한 친구였기 때문이죠. 결국 동기 몇몇은 함께 그녀의 원룸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진 친구들은 결국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에는 윤희 씨가 없었습니다. 대신 며칠간 주인을 기다린 듯한 그녀의 반려견만이 꼬리를 치며 이들을 반겼어요. 방 안의 풍경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작은 찻상이 보이지 않았고 공구함에 있어야 할 망치도 사라져 있었죠. 한 친구는 무심코 세탁기를 열어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안에는 탈수까지 마친 수건 몇 장과 속옷이 들어있었거든요. 널기만 하면 되는 빨래가 왜 세탁기 안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끔찍한 사건을 의심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성인인데 무슨 일 있겠어? 아마 며칠 바람 쐬러 여행이라도 갔나 보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도했죠. 바로 그 안도감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친구들은 여행에서 돌아올 윤희 씨를 위해 어질러진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방 안에는 며칠간 홀로 남겨진 반려견의 배설물이 쌓여있는 등 어지러운 상태였고 윤희 씨의 부모님이 오시면 놀라실 수도 있으니 어지러운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자는 친구를 위하는 선한 마음이었죠. 돌아왔을 때 깨끗한 방을 보면 좋아할 거라는 순수한 배려였습니다. 그렇게 이틀에 걸쳐 친구들은 방 안의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닦고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날 밤의 진실을 알려줄 마지막 조각들이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선한 의도는 안타깝게도 범인의 흔적을 지워주는 결정적인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라졌던 찻상은 며칠 뒤 원룸 근처 쓰레기 더미 사이 깊숙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4개의 다리가 모두 정교하게 분해된 상판뿐인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6월 12일 정식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범죄의 흔적이 아닌 친구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너무나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모든 것이 지워진 현장. 범죄 수사의 골든타임. 그 결정적인 며칠은 그렇게 허무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모든 물리적 증거가 사라진 현장에서 경찰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그녀의 컴퓨터에 남겨진 기이한 디지털 기록과 그녀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주변인들의 기억뿐이었죠. 이 희미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역시 면식범에 의한 범죄입니다. 원룸에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은 범인이 윤희 씨가 스스로 문을 열어줬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죠. 특히 경찰은 그녀를 배웅했던 동기 김 씨를 주목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는 좀 복잡했습니다. 김 씨는 윤희 씨를 살뜰히 챙겼지만 윤희 씨는 가끔 그를 똥개라고 부르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본가에 갈 때면 그에게 원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반려견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귀갓길에 낯선 이가 뒤를 쫓아왔거나 문을 여는 순간 침입했을 우발적인 범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요. 일각에서는 수사가 한 사람에게만 너무 집중된 나머지 다른 가능성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윤희 씨가 교수의 자녀 가해를 했었고 종강총회에서 교수의 옆자리를 피하려고 했다는 정황 등이 알려지며 또 다른 의혹을 낳기도 했죠. 결국 기억에만 의존하는 수사는 명확한 용의자를 지목하지 못한 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19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며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근데 지난 2024년 이 사건에 섬뜩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윤희 씨의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 전주 시내 곳곳에 설치해둔 등신대가 한 남성에 의해 날카롭게 찢겨 훼손된 것이었죠. CCTV를 통해 붙잡힌 범인은 놀랍게도 오랫동안 용의선상에 있었던 바로 그 동기 김 씨였습니다. 실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지 못했지만 이 일로 인해 그는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최근에는 오히려 그가 자신의 집 주변까지 찾아오는 유가족을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등 19년 전의 비극은 현재까지도 날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죠. 19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진실을 아는 누군가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증거 없는 범죄가 아니라 증거가 지워진 범죄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남겼을지 모를 디지털 신호는 있었지만 그 신호가 가리키는 범인의 흔적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오해와 실수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죠. 19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묻게 됩니다. 성추행과 112 그리고 짱구는 못 말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록들을 통해 윤희 씨는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아는 단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희 씨의 아버지죠. 전국에 딸의 얼굴을 알리고 낡은 현수막을 새로 걸며 보내온 아버지의 시간은 아직 2006년에 멈춰 있습니다. 어쩌면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은 이처럼 잊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범인은 시간 속에 숨어 진실이 잊히기만을 바라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건은 결코 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고요한 밤 우리가 이윤희 씨라는 이름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작은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